다음날 인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인정해 주었다. 난 한숨 돌리고 서울로 향했다. 선거를 치르려면 준비할 것이 많았다. 그런데 그 사이 다시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전갈이 왔다. 곧바로 기프차를 탔다. 서울서 인제까지는 8시간이 걸렸다. 마음이 급할수록 길은 험하고 멀었다. 기프차는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2번이나 뒤집혔다. 차 지붕은 형편없이 구겨졌지만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다시 달렸다. 그날 오후 늦게 군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했다. 때마침 기호 추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전복 사고로 온몸이 긁히고 멍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 산이 무너져라고 함을 질렀다. 내 차림새와 기세에 눌려 누구도 내게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나상근 자유당 후보가 경찰들을 향해 소리 질렀다. 야, 이놈들아. 왜 저놈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 것이야. 빨리 끌어내. 그러자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나는 쫓겨날 수 없었다. 그렇게 허망하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떻게 내려온 인재인데, 얼마나 공들인 선거인데 부정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꺾일 수는 없었다. 나는 책상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걸 놓으면 모든 것이 끝장일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어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여당은 곧 힘이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쫓겨났다. 그때서야 상처가 욱신거렸다. 등록은 무효로 처리되었고 내 꿈도 산산조각이나 버렸다. 서럽고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인제군에서 일어났지만 그날 일은 후보 등록 방해 사건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나는 군청 근처에 있는 육군 사단장 관사를 찾아갔다. 그는 이 억울함을 알아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사단장은 자리에 없다고 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나를 피했던 것 같다. 당시 사단장은 박정희였다. 우리의 첫 대면은 이렇게 빗나갔다. 후보도 되지 못하고 선거판에서 강제로 쫓겨났지만 그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무소속 신영규 후보를 돕기로 했다.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의 운동원이 되어 열심히 뛰었다. 선거운동이 끝난 후에는 개표소 참관인으로 구정을 감시했다. 예상대로 신 후보는 졌다. 나는 선거 틈틈이 제천의 이태용 민주당 후보와 춘천의 개광순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내가 지원 연설을 하면 청중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들었다. 2시간, 3시간 연설을 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 같은 것이 없을 때여서 연설에는 하나의 공연의 다름 아니었다. 청중들은 내 연설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다. 그럴수록 심령이 솟아났다. 자유당우 덕재와 무능을 통렬하게 꾸짖었다. 개광순 후보는 그런 나를 끈끈이라고 불렀다. 청중들에만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이었다. 내 연설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사람은 모두 당선이 되었다. 그 선거에서 자유당 홍창석 후보가 떨어졌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개광순한테 진 것이 아니라 김대중한테 졌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 관선도지사로 발탁되었다. 그런 이후 인제에서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나에 대한 낙선운동을 집요하게 펼쳤다. 일종의 보복이었다. 자유당은 전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나는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후보 등록 방해 사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그리고 1959년 3월 재판에서 이겼다. 인제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는 무효로 처리되었다. 그 판결이 내려진 날 나상근 씨는 의원 신분으로 국회에 있었다. 선거 무효 결정이 내린 줄도 모르고 한상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있었다. 한 야당 의원이 다가가 그 사실을 알려줬단다. 방금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떨어졌소. 당신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는 200여 명의 국회의원과 신문기자 그리고 방청객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당 밖으로 나와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악랄한 흑색 선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유당에서는 경찰서장 출신인 전영산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 인제 같은 전방지역에는 사단장과 경찰서장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다. 여당 쪽에서는 우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김대중에게 왜 표를 주느냐, 여 지역 주민들을 선동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 두 사람을 불러왔다. 이른바 저격수인 셈이었다. 앞에서도 밝힌 홍익성과 전라남도 광양 출신의 이도선이었다. 두 연설회장마다 나타나 나를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홍익선은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은 공산당원입니다. 나랑 같이 목포에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남교동 파출소를 습격한 주범이 틀림없습니다. 이도선은 나와는 얼굴 한번 맞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과 나는 함께 자랐습니다. 서로 고추까지 만지면서 컸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는 틀림없는 공산당원입니다.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호소하겠습니까? 공산당에 속지 마십시오. 이도선은 눈물까지 흘리며 그럴듯하게 호소했다. 최전방 인재는 민간인들도 거의가 북쪽 출신이라서 반공으로 뭉쳐 있었다. 총을 들고 맞서 있는 현역 군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공산당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였다. 유권자들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었다. 정확히 말하면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들이 김대중을 알 리 없었다. 전라도에서 온 두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만을 믿었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군대에 납품을 하는 마산 출신 정영극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다. 야당을 지지했고 나를 좋아했다. 그가 지역 사회에서는 거의 요정이라 할 만한 음식점에서 한턱을 냈다. 여자 종업원도 모두 들어와 앉았다. 선거에서 권투를 승리를 빌어주는 자리였다. 흥이 무르익을 무렵 나는 내일이 걱정되어 자리를 빠져나왔다. 숙소에 돌아와 막 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 방문을 열었다. 우리 지구당 부위원장이었다. 위원장님, 여기 미인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 지내십시오. 그는 웬 젊은 여자를 방으로 밀어넣더니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호통을 치며 부위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방에 들어온 여자에게 내 처지를 얘기하고 돌려보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0분이나 흘렀을까? 다시 방문이 벌컥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이 불쑥 나타나 방안을 살피더니 황급히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저는 순찰 나온 경관입니다. 그러더니 허둥이둥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일어나 곰곰 생각해보니 뭔가 재밌는 게 있었다. 그 경찰관은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덮치려 온 게 분명했다. 정영국 씨가 꾸민 것은 물론 아니었다. 당시에 지역의 이름난 음식점에는 기관원이나 경찰들이 심어놓은 정탐꾼들이 깔려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꾸민 짓임이 분명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흉계는 군대까지 파고들었다. 군인들에게는 선거용 전단을 보낼 수도 없었다. 부대 안에 벽보를 붙일 수도 없었고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일체 외출도 금지시켰다. 할 수 없이 나는 확성기를 들고 부대를 향해 연설을 했다. 어떻게든 내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려 했다. 연설회를 열면 청중이라고는 사복 형사와 군 첩보 기관원들 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연설을 했다. 유권자가 집에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목청 높여 연설했다. 자유당 측은 투표 당일 다시 부정을 저질렀다. 각 부대의 책임자들이 투표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투표 용지를 일일이 점검했다. 일선 부대 중대장들은 아예 투표함을 타고 앉아 있었다. 여당 후보에게 표시한 것만 투표함에 집어넣고 내게 투표한 것은 찢어버렸다. 이건 선거가 아니었다. 당시의 군인들은 다시 말하지만 거의가 야당을 지지했다. 일반 병사들 사이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많았겠지만 항의 같은 것은 할 수 없었다. 인재는 최전방이었고 지휘관들은 철저하게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다. 나중에 지역별 투표 결과를 보니 군단 본부에서만 내가 이겼다. 알고 보니 군단 본부에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까보는 직접적인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유권자의 대다수인 병사들이 이렇듯 공개 투표를 한 셈이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외지인이라고 선동하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투표 부정까지 자행했다. 그것은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부정선거 여행 연습이었다. 나는 졌다. 질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